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저희가 왜 수요일에 나오냐고요? 네. 원래 이 시간은, 정원현 이사와 혜민 스님의 문화유산 토크 시간인데요. 예. 정원현 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해서, 예. 지금 이제 할 수 없이 빵꾸를 떼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제 이름이 들어가면 다 땜빵입니다. 예. 땜빵으로 이제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앞으로, 개편 때까지는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님. 예.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태권보이. 창립총회. 창립총회죠. 예. 그렇죠. 예. 창립총회 오셔서. 태권브이 얘기가 어제 같은데 벌써 4개월 가까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진보 정의당이 예. 정의당으로 이름을 또 이렇게 바꿔서 예. 새 출발을 했는데 왜 진보자를 뗀 겁니까? 예. 더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되기 위해서. 예.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른바 그 자칭 진보 정당들 사이에 예. 이렇게 당명이 비슷비슷해서 네. 좀 이제 차별성이 없고 해서 네. 저희들이 좀 새로운 이름을 갖고자 했는데 예. 당내에 이제 의견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졌어요. 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정의를 앞세워서 가자는 의견과 3인당 해서 3인주의의 어떤 좀 그런 성격을 더 강조하자 이름으로 이런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져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정의당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의당이면서도 3인당이다. 또 3인당이면서도 정의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의당. 근데 뭐가 좀 지금은 좀 어색해서인지 네. 정의당 굉장히 명징한 것 같으면서도 정의당 하면은 정의. 아니 이제 과거 그 전두환이 만들던 그 민주정의당의 그 정의당 생각이 나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예, 그런 면이 약간의 좀 위화감이 있는데 예. 아니 뭐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사회민주주의 뭐 민주정의당도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한다 해가지고 사람들 때려잡았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예. 정의당이 그 당명에 맞게 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만 하신다면요, 네.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태권브이도 정의의 화신 아닙니까? 네. 자, 이제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전 대표님의 또 아주 깊은 또 의견을 또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요새 그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국민들은 막 화가 나는데 새누리당은 계속 온갖 소재를 동원해서 물타기하는 형국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정권 때, MB 정권 때 이제 정권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그 정권이 5년 내내 제대로 맥을 못 추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광우병 파동 이상의 사실은 이 메가톤급 이제 아주
중대한 이제 또 범죄 행위이기도 하고 또 광인병이죠. 예. 광인병. 파장도 이제 그만큼 크리라고 본인들도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무리를 지금 다 범하고 있다. 네. 뭐 이게는 뭐 상식이고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야말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다가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바 이미 대통령 선거 당시 한번 써먹었던 네. 이제 NLL 왜곡 사태를 다시 써먹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다 이 국정원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질 것을 염려한 탓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광우병 파동은 뭐 물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을 이명박 씨가 지멋대로 결정해서 자초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명박 씨는 최소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씨가 부정선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고. 아니 뭐 사실 이명박 씨가 박근혜와 같은 처지였다면 네. 아마 뭐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2007년 당시 상황은 네. 부정선거가 불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걸 따져보면은 지금의 국면이 오히려 더 엄중한 그런 국면인 듯한 생각은 상식적으로 드는데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 먹거리 문제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쉽게 불이 타올랐던 반면에 네.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타오르는 속도가 더딘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예, 아마 이제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들이 처음에 작년 대선 와중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지만은 실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사건의 전모가 아직 덜 드러난 게 아닌가. 실제로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권영세 전 의원 현재 뭐 주중대사의 이제 NLL 문건 활용과 관련된 이제 발언 이제 녹취 파일이 이제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댓글만이 아니라 댓글도 사실은 대선 때만 단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댓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판세를 뒤엎기 위한 공작적 어떤 그런 일들이 추진되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것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아직 그 사람들이 열을 받기에는 드러나는 게 너무 적다.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사실 또 국정원이 뭐 댓글 한 개를 달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이 단 게 아니라 지시에 의한 것은 드러났으니만큼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댓글 달았다면은 그건 국기문란 범죄 그것도 그렇죠.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사건의 본질이 좀 와닿기에는 아직 좀 재료의 좀 부족의 면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예. 더 뭔가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댓글만 달았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뭐 뚜렷한 구체적인 게 없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 이런 걸 가지고 사실 그 법률 용어로는 합리적 의심이라 그러거든요. 네. 요즘 뭐 예. 합리적 의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의심인 단계에 머물고는 있으나 그 예. 의심할 만한 전후 사정과 정황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은 뭐 근거 없는 추정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어떤 추론이라는 점에서 예. 합리적 의심 단계에는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이 정도 말씀을 아니, 이제,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노회찬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은 우선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검찰에서는 뭐 글자체가 다르다 해가지고 국정원 문건이 아닌 걸로 자기들 멋대로 판정하고 수사를 뭐 중단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도 보였는데요. 말하자면은 야당 후보인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되니까 서울시장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제압하기 위해서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좌파로 분류를 하면은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명을 내고 그 다음에 의보연합이라든지 보수 우파단체에서는 서울시청 앞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수 언론은 그걸 보도하고. 그래, 보수 언론은 그걸 보도하고, 말하자면 그런 짜맞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 댓글도 그렇고, 댓글이나 전 NL 대화록 왜곡 사태가 전혀, 형식적으로 보면 다른 어떤 성격의 사건 같지만은 본질은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정권을 세우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쿠데타라는 전술을 쓰다가 그게 이제 무리를 빚게 되면서 전술을 바꿔가지고 저강도 전술이라고 해서 네. 실제로 총을 쏘지 않고 칼을 휘두르지 않는 그런 이제 아주 교묘한 선전 기획 또는 여론 조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이른바 저강도 전술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수준의 어떤 이른바 공작 정치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공작 정치. 그래서 댓글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대중 여론에 직접 이렇게 하나의 주체로서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NLL 왜곡 문건 같은 거 지난번 8페이지짜리 발표록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뭐 몇몇 정치인들 내세워 가지고 거기서 흔들면서 판을 갖다가 이렇게 뒤엎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드러나게 된 걸 또 은폐하기 위해서 다시 NL을 한 번 더 또 흔드는 그런 과정까지 최근에 이제 이어졌는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개별 사건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지난 정권 하에서 제가 볼 때는 MB 정부가 여기서 빠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냥 원세훈이란 개인이 그걸 하고 정문원이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자기 정권의 최대의 어떤 사후 정권 보완 대책은 같은 당에서 재집권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점에서 정권 초기부터 이 장기 집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이 일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보면요. 그 정권 촛불 집회 이후에 이른바 국무총리실을 동원했던 민간인 사찰 사건 공직윤리 지원관실. 네, 공직윤리관실. 근데 그게 중간에 사달이 나가지고 이런저런 조사를 받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는데, 근데 그것도 국정조사 하려다가 새누리당이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착수도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 걸 제가 이제 감안해 보면은 처음에는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결국은 그 모든 사령탑을 가장 보안이 잘 되는 국정원으로 옮겨서 전방위적인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네. 국정원이야말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잘 준비되고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잘 훈련된 기관이죠. 네. 기관이고 사실은 이제 이 가상의 어떤 적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여론전이라거나 공작전을 하는 게 거죠. 한 데가 이제 국정원인데 그걸 그 국민들을 향해서 타겟을 이제 바꿔가지고 아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이 공작 정치를 해버린 게 된 거죠. 예. 우리 노예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정원 에이전트 요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도 출입하고 사실은 다 하거든요. 예. 뭐 국회도 당연히 출입하고, 언론사에도 출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국정원에서 박원순 제안 문건을 만들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경총에서 이제 박원순을 비난하는 성명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의 경제단체를 출입하는 요원이 경총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만 걸면 사실 가능해요. 여차여차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성명 하나만 내다오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명을 내면 되는 거고 또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이런 시민단체를 담당하는 요원에게 얘랑 나와서 좀 데모 좀 하라 그래.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조정 가능한 것이 바로 국정원 아닙니까? 그런 국정원에 대해서 좀 당해보신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야 뭐, 그런. 전문적으로.
사실 애초에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 법에 따르면은 네. 대공 그다음에 대테러 네. 또는 이제 외국 이제 문제 등 해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내 정보는 간첩과 무관하거나 북한과 무관하거나 직접 연관이 없는 그런 일반 국내 정보는 수집 자체를 못하게 금지시켜 놓고 있는 게 국정원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사실은 어느 정권 하에서나 이 국정원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존재 가치 부각시키려면 간첩 많이 잡으면 되는데 간첩 잡을 능력과 의지는 없는 것인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그걸 돌리면서 이제 존재 가치를 부각시켜 유지시켜 왔는데 MB 정권 때부터는 단순히 정보 수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정보 자체를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 즉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어떤 이 액터, 활동하는 어떤 동인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원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관철시킨다는 의미도 이제 표현도 가능하겠는데 이제 그런 이제 활동에 나선 것은 그 이전 정권에서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예, 이명박 정권 때 이제 가능했던 거고 그것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였느냐? 바로 정권 재창출이다. 라는 거죠. 그 정권 재창출보다 더한 목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러한 이제 이 일탈 행위를 갖다가 다 퍼부은 게 지난 5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그거 빙산의 일각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정보기관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것을 컨트롤하는 최고 통치자가 그 정보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만날 때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명박도 원세훈이가 자기의 최고 신복이었으니까 독대하면서 그런 온갖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가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국정원의 힘이 커진 건데요. 최근에 제가 그 노컷뉴스에서 나온 보도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권 초에 인수위원을 했던 모 교수가 있었어요. 이 양반은 우리 민족 서로듣기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했던 분이고 굉장히 그 대북 온건파로 알려진 분이었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이전부터 한 6, 7년 동안 대북 조언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어서 사실은 그 통일부 장관 제1순위였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메일로 사퇴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대석? 네. 그 정확한 이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최대석 씨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이제 노컷뉴스에 따르면은 바로 국정원이 이 인수위원의 과거 이력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거는 친북적인 인물이다.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박근혜 그때는 당선자죠.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그 보고서를 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화를 벌컥 내서. 아니, 김정일을 만난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개성공단 협상과 관련해서 서모라고 하는 그 실무협상 단장이 있었는데. 서호. 예. 갑자기 그 자리를 물러납니다. 이것도 결국 국정원이 이 대북 협상에서 너무나 유화적이다. 뭐 거기서 저기 협상하면서 서로 농담도 하고 그랬나 봐요. 뭐 그게 과거 이제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의 대북 협상 스타일로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로는 야,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싫어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근데 그거를 또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써서 대통령에게 올렸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바꿨다. 이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그래서 전 야, 이거 진짜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건지 벌써 집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국정원이 대통령 위에서 뒤흔들고 있는 이런 사태가 아니냐. 야, 매우 걱정이 많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큰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그 뉴스에 의해서. 그 실제로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정원이 공작 정치의 일선에서 네. 그걸 이제 청와대 진두지휘 하에 네. 사실상 공작 정치를 해 왔던 그 본산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지금도 그 국정원장이 그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그 공개하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 후에 이제 한 발언이라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뭐 무슨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양지에서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조직은 거의 이 괴슈타포, 예. 친위대죠 이제 친위대. 예. 완장 차고 친위대 배지 달고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모든 일에 이렇게 보면 최우선적 권한 행사를 갖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실제로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민주정부들이 들어섰을 때는 국정원의 그러한 이제 직권 남용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독대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독대 안 해도 되는 신복을 갖다가 심어놔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알아서 그냥 잘 할 수 있는 신복을 갖다가 자기 데리고 있던 사람을 갖다가 심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국정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악용할 어떤 그런 태세를 갖춘 셈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은 가장 이렇게 그 강경 보수 그 군부 출신인 사람을 갖다가 예. 거기에 앉혀가지고 지금 이거 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또 국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바깥에서 국정원이라는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하는 걸 국정원이 제일 싫어하는데 그게 이른바 국정원 개혁이죠. 근데 국정원 개혁은 자체적으로 해라. 환자 보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수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뭐. 아니,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노 의원님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과거 대통령이 되기 전의 박근혜 그때 의원이었죠. 마주치고 했을 건데, 그때 봤던 그 박근혜 그때 의원의 면모로 봐서 지금 과연 국정원을 컨트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국정원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을 좀 한번 해보시죠. 전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그 국정원을 네. 말하자면은 잘하고 있다. 어떤 철저한 통제와 관리 속에서 국정원을 운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냥 내가 맡긴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진짜 좀 요즘 정말 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야 뭐 국회에 안 있었으니까. 사실 뭐 이명박 정부 하에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부정적 평가를 내렸던 여러 어떤 정책 방향에 네. 대해서 그 상당히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의식하고 우리의 요구에는 미흡하지만 나름대로는 이제 과거의 실정을 인정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곳곳에서 사실 보입니다. 네. 예.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그런 이 사회 양극화를 낳았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이라면은 국정원이 어느 정권 하에서도 이제 없었던 그런 공적 정치의 그 센터로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력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영훈 국제중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저거 왜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하는 거 왜 못한단 말이냐. 네, 그런 얘기 취지로 했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의식이라면 국정원에 대해서는 깜짝 까무러칠 정도로 놀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체개혁 하라는 식으로 하고 또 국정원장이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촛불 집회 시청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갖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공개를 했는데 그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거였다면은 대통령이 물러나야 될 사안이고 또 지시를 안 했는데도 국정원장이 알아서 그렇게 공개한 거라면 국정원장을 잘라야 될 사안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물러나야 그는 마땅한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이렇게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국정원 대선의 국정원이 이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좀 수세적이다. 수세적이다. 자,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누가 상관 있다고 했나? 그러니까요. 너무 좀 자격지심식으로다가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도둑이 단물 뛰어넘어 나오고 있어서 도둑이야 이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금 도둑부터 잡아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니, 누가 지금 당신 보고 도둑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관계가 진짜 없다면 같이 도둑 잡으러 가야죠. 가야죠. 그렇죠. 근데 왜, 저 도둑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내가 저 도둑질 시킨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왜 안 해, 이거지. 그렇죠. 참,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NLL 파문이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국가기록원에는 그 문건이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은 많은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이죠 주로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정문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전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봤다는 그런 것들이 국가기록원에는 없으니까 결국은 국정원의 문건을 봤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국정원 사건으로 다시 집중해야 될 이럴 시기가 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정의당이야 국회의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긴 하겠습니다만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원회에 있지만 코치 좀 해주세요. 답답해요. 저는 일단은 그 대화록이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못 찾은 거죠. 네. 없다라고 단정 내리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아직 못 찾은 거고 못 찾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없다면 없는 대로 비정상적이고 못 찾은 것도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은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찰이 제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근데 가계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는 천천히 찾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이 내 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NLL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NLL이 NLL은 분실되지 않았다. 그렇죠. NLL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NLL과 관련된 여러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 문서는 천천히 찾고 또 그거 찾아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찰이 있으니까 사 먹으면 되는 현찰이 주머니 속에 있는데 살림을 못 삽니까? 그렇죠. 가계부 없다고 살림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지출을 못 한다는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참나. 그래서 이 기록원에 있는 그 문제의 대화록을 찾는 일은 차분하게 전문가들 시켜가지고 정치인들이 나서지 말고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 전문가들 시켜가지고 그건 차분하게 찾도록 하고 나중에 나오는 대로 다시 그걸 어떻게 다루든가 하고 지금은 문제의 근원이 됐던 게 뭐냐. 국정원이 왜 불법으로 국내 정치 특히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국정원장은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걸로. 검찰 의견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둘 다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검찰의 의견조차도.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덜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재판은 재판대로 받더라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걸 갖다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정문원 의원이라거나 또는 김무성 의원이라거나 권영세 심지어는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천영우 실장 외교안보 수석을 했죠. 그분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봤다고 작년 10월 달에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다면은 그 본 것은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국정원 보관본을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그때는 비밀이었죠. 그때는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갖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청와대와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연관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봤다는 건데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악용을 해왔던 흔적은 최근에 공개된 그 8페이지짜리 발췌록을 보더라도
저는 그 발제로가 그 전문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 전문을 대조하면서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 발제록이야말로 특정한 어떤 시각에서 네. NLL을 갖다가 마치 포기한 것인 양, 네. 양 왜곡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제작성된 거거든요. 예. 그거야말로 공작의 산물인데 그걸 돌려보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넘어서는 그렇죠. 청와대와 국정원과 그리고 또 한나라당까지가 한묶음이 돼가지고 벌렸던 어떤 이 불법 행위들인데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국정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자신들의 활동 범위에 넣느냐 못 넣느냐 합의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별도로 추진을 해서라도 밝혀내야 될 중요한 어떤 위법 행위고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야당이 이 앞에서는 뭐 야당이 너 다르고 나 다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힘을 모아가지고 전력 투구를 해야죠.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결국 지금 야권이 예.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주도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예. 야권의 대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대표적으로 민주당. 저는 좀 제가 좀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국민을 좀 더 믿었으면 좋겠다. 아, 국민을 좀 더 믿었으면 너무 자신이 없어 한다라는 거죠. 아, 자신 없어 한다. 예. 아. 실은 제가 볼 때 그 국정원장이 그렇게 정말 오만하게 짝이 없게 불법무도하게 그걸 공개했을 때 사실은 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전 좀 과도한 거 너무 나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험한 말 다 해온 사람들조차도 이거 좀 뻥튀기 했구나, NLL 문제를. 막 굳이 따지면 막 NLL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마음에 쏙 들게 발언한 건 아니지만은 뭐 팔아 넘긴 건 아닌데, 포기한 건 아닌데, 그걸 막 포기했다고 막 이렇게 너무 좀 억지 부린다. 부리는구나, 또 그렇게 부렸구나. 뭐 대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지금까지 그 얘기를 또 지금 한다는 거는 이긴 다음인데 국민들에게 별로 설득력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다수도 보면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국민들 믿고 당당하게 웃기지 마. 국민들은 다 물어봐. 자꾸 이제 NLL 가지고 때를 쓰면은 국민들에게 길거리 맞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공동으로 여론조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축하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두려우냐? 국정원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이 그렇게 두려우냐? 까발겨지는 게 국정조사 같이 하자. 이렇게 멱살을 잡고서라도 몰고 갔어야 되는데. 자꾸 그 얘기하니까 그걸 해명하려고 아니다 포기 안 했다 그때 말이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뭐 그걸 해명하고 변명하는데 좀 너무 급급하려고 했다. 그거는 이미 국민들에서 판단이 난 건데. 그렇죠.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예.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물론 원인 제공은 새누리당이 했죠. 계속 때를 쓴데 그 때를 쓴 목표가 뭐였느냐 목적이 국정조사 안 하려고 때를 쓴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은 도망가지 마.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국정조사로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너무 이제 쉽게 본 거죠. 제가 볼 때 그 기록원에 있는 그 대화록을 갖다가 확인하자고 합의한 것은 서로의 정치적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쪽은 뭔가 하면 빨리 확인해가지고 틀고 넘어가자는 민주당의 어떤 선의와 그다음에 이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국정원 조사를 갖다 막으려는 그런 악의가 그 목표가 서로 달랐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 목표에 더 근접하게 상황이 흘러갔느냐. 새누리당이 쓴 거죠. 그런 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이 국민들을 갖다가 믿고 국민들은 별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믿었어야 됐다. 믿고 이제 바로 이제 칼 끝을 갖다가 새누리당에 겨루고 판을 정리해 나갔어야 되는데 좀 끌려다닌 그런 지점이 있어서 좀 매우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LL 포기하면은 됐고 그냥 우리 빨리 국정원 조사해 이런 식으로 해야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 문재인 의원 책임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문재인 의원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당사자로서 네. 당시 비서실장이기도 했고 전 정권에 대한 현재로서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그 좀 결백을 갖다가 주장하는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러나 결국에 여야 그 새누리당하고 합의한 게 문재인 의원이 합의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당 지도부가 합의한 거니까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이제 그때 서상기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니들이 자꾸 딴소리 하면은 우리가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문재인 의원이 공개해라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포기 발언이 있으면 나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은 사실 문재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그럴 단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선의와 악의가 서로 합의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인가? 하여튼 누군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이 공개에 쉽게 합의한 이유는 거기에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 이제 드디어 우리 함정수에 넘어온 거야. 예. 새누리당의 목표는 클리어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논란을 계속 끌고 와서 9월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면은 이제 정기국회에서 모든 게 그냥 묻혀버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은 NLL과 함께 보내세요. 예. 이게 그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찬바람 불면은 모든 건 다 이제 국정원 사태가 이제 국면이 넘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저는 찬바람 불어도 국정원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럼요. 우선. 예. 근데 사실 이게 참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제 다들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새누리당 이런 말하자면 이제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겁을 먹어서 그런 건지 그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형식 논리로 보면은 아까 노 의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국기분란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국가기관인데 그것도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대통령에 개입해서 그런 사실이 진짜 국정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은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죠. 일단은 모든 걸 떠나서 예를 제가 그런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그럴 리는 만무한 일이지만은 그때 만일 국정원이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국정원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사과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왜? 국정원을 갖다가 직속 이 지휘기관으로 두고 있는 책임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국정원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거든. 근데 자꾸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그게 거죠. 이제 비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바로 노 의원님하고 관계되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그 안기부가 그때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일이 제일 먼저 사과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제주 4.3 사건을 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참 그런 민주의식이 진짜 없는 대통령 같아요. 하여간 우리 국정원을 지금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다시 음지로 보내야 합니다. 무덤으로. 예. 국정원 폐지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그 녹취록 무단 공개한 거 이런 걸 그 다음에 또 자신은 그 대화록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한다라고 포기한 것으로 자기는 해석한다 이런 식으로 누가 해석을 부탁을 했습니까? 거의 이게 지금
이 끈이 풀린 도사견 한 마리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나 묻지 무릎 네. 꿇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때 하태경 의원, 새누리당 의원도 아니 저기 국정원에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지 수집된 정보를 판단하는 기관이냐. 굳이 판단을 한다면은 대통령 그 비서실에 있는 그 국가안보실장인가요? 뭐 그런 데서 판단을 하면 몰라도 니들이 뭔데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정치 이게 지금 뭐 무슨 정당 같아요. 국정원 네, 새로 하나 생긴. 국정원 당 해가지고 정치하고 있어 자기들이. 예. 웃기당. 자, 결국 이 국면은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대표를 우리 노회찬 전 대표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유. 아니, 색깔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멘탈이 갑인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 국면을 주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민주당 현 대표께서는 워낙에 또 선의가 많으신 분이라서 상대방의 선의에 주목하시느라고 아주 지금 헤매고 계시는데, 아니, 새누리당의 악의를 일부러 선의로 하시려는 것 같아, 그 대표님은. 근데 이제 우리 노 대표님은 정말 멘탈이 갑이십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셔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으시는,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지선 후보께서 지난 4.27 재보선이었나요? 네. 예. 그때 이제 출마하셨다가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 지지자들 앞에서 춤을 추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 마음이 울컥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낙선한 기분을 모르시죠? 그러고 보니까 노원 벨트였구만, 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말 대한민국 야권에서는 지금 필요한 정치는 바로 멘탈, 이 강한 멘탈의 그런 소유자가 우리 필요하다. 노 의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국회의원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죠. 없죠. 예, 지금 제가 지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네. 그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을 이제 받았는데 네. 기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많이 남은 건 아닌데 현재로서 제가 피선거권만이 아니라 선거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선거권이 없으면은 당원이 될 수가 없고.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당원 될 수 내년 2월까지입니다. 네, 2월. 예. 얼마 천만 다행이네. 다행이네. 정봉주원처럼 길지는 않습니다. 정봉주는 2021년까지. 그때까지야 가겠어요. 그 전에 정권 바꿔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주 몸이 달아올랐어요, 지금. 멘붕 상태야, 보면. 정치인이 정치 못하는 것도 진짜 참 멘붕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 노 대표님이 내년 2월까지는 쉬실 수 있다 하니, 이게 얼마나 참 안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봉주처럼 2021년이래 봐. 이건 진짜, 암담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우리 아니, 정봉주원도 그 전에 풀려야죠. 누가 풀어줍니까? 새누리당 가서 물어봤더니 터무니없대요. 아니면 절대 안 풀어준대요. 당신을 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는 양상인데, 앞으로 우리 노 대표님은 어떤 정치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이대로 그만두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근이지. 좀 밝혀주십시오. 내년에 지방선거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그건 나가실 수 있죠, 그는.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다고 다 나가야 하는 건 지난번에 아니고요. 나가셨잖아요. 아니, 지난번에야 또 당에서 결정하고 해서 나갔습니다만은. 예. 지금으로서는 어떤 특정 선거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또 당대표직을 이제 벗었기 때문에 또 강제로 지금 방학을 지금 맞이했습니다만은 또 사법부가 이렇게 배려를 해준 이 방학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좀 이제 생각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지금 위기에 처한 이제 또 이 진보 진영이 국민들을 위한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좀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런데 쓰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 많이 만나서 또 제가 좀 부족한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진보정당이 말하자면 세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통합진보당은 그대로 있고, 네. 이제 진보정의당은 정의당으로 네. 바뀌었고, 그리고 그때 합류하지 않았던 진보신당 그룹들은 이제 노동당으로 네, 바뀌었고, 예. 이런 이제 진보정치 그룹들이 사실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사건 때문에 네. 이렇게 산지 상황으로 지리멸리됐는데 이 진보 진영을 좀 뭔가 힘있게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뭐 그 방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현 상태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언측하게 아무 이 대안이나 또는 계획 없이 그냥 양적으로 합한다고만 해서 능사도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 변화해 가면서 모여야 된다. 네. 또 이 세 부분만 모이면 다 되느냐? 네.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통합진보당을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한용운 님이 침묵해 보면은 우리가 만날 때 이제 이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처럼 또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기약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우리의 이 헤어짐은 그냥 다시 그냥 앞으로 만날 기약으로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만날 수 있다. 또 변해야 서로가 좀 변화하고 좀 발전해야 우리 만남도 의미가 있다. 진보진영이 과거에 그런 여러 우리 사회에 기여도 했지만은 또 여전히 국민들의 질타를 받거나 또는 국민들 상식 수준에 좀 못 미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부족한 점들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진보 세력들이 다시 결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나마 우리 이제 이 정치에서 진보가 또 맡아야 될 역할이 고유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게 또 국민들에 대한 또 도리이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뭐 제가 저도 올해 이 진보 정치를 뭐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서 좀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고 해서 그런 상태를 좀 극복해서 다시 국민들에게 그래 진보 정치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같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총선을 맞이한다면은 아마 지금 진보정당의 이름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추풍낙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점은 뭐 사실은 야권 전체가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국민들이 이렇게 그 낡은 정치에 대한 이제 혐오가 크기 때문에 네. 정치가 이렇게 면모를 일신해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또 그 면모 일신을 위한 주도권 경쟁 때문에 다가오는 주요 선거들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또 대응을 하다 보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이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명분의 바탕 위에서 선거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갖다 모으는 네. 그런 노력들이 저는 이번 뭐 10월 재보선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대표님 뭐 원론적인 얘기로 네. 여쭤보자면 아니 진보 정당들이 네. 잘못을 해서 뭐 의석도 잃고 뭐 세도 축소되고 뭐 더 이상 희망을 못 느끼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니 진보 정당이 잘못을 했다면 새누리당만큼 했겠는가? 예. 왜 새누리당은 계속 승승장구하는가? 물론 부정선거 덕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양당 구조로 한국 정치의 구조에 그렇게 너무 익숙해지다 못해 이게 질서다. 이게 하나의 틀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진보 정치가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밑바닥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을지. 참 이게 이 궁극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질문? 예, 우리 정치가 사실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되고 저는 어느 사회든 뭐 보수 세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거 뭐 그까지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좀 건강한 보수 세력이 있어야 또 그 사회도 제대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이렇게 낡고 완고하고 그런 시대착오적 이념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당도 저렇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아마 저 당이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 배출해낸 마지막 정권이 아니겠느냐. 다음엔 희망 없다. 예, 저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죠. 안 되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새롭게 좀 건강한 보수 세력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진보 정치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결국은 뭔가 신뢰를 주고 하는 것들은 그 정치인들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요. 네. 지금 진보 정치에서의 가장 큰 관건은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과거 진보 정의당 세력과 그리고 현재나 과거나 다름없는 통합진보당 이 세력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정하게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달린 것 같은데요. 아까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 화해가? 뭐 변화를 하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하셨는데 뭐 과거에 누가 어느 만큼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보고요. 예. 오히려 우리하고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여러 부족했거나 또는 소홀했거나 또는 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메꿔 가는 변화의 노력. 그 노력이 진전을 보인다면은 그 둘이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시설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뭐 누워서 침 뱉기죠. 예. 누가 더 높이 침 뱉느냐 뭐 이런 무의미한 거죠. 예. 근데도 지금 그 지지자들 사이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을 좀 당을 끌고 가는 사람들부터가 앞장서서 그런 걸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그렇죠. 그거 뭐 서로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를 판명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줄 수 있다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런 식으로 가면 둘 다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의 언론들은 총칼이 무서워서 사실은 협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 급부를 이제 충분히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50 때 그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들 월급이 확 올라갔죠.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월급 정도가 아니라 그 사주들에게 뭔가 반대급부를 이제 줬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했던 건데 지금 정권이 각별히 언론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제 종편이라는 선물을 주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외압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런 새누리당에 봉사하는 그 메커니즘. 예, 저는 그게 하나의 좀 우리 민주화 역설인데 네. 우리가 6.29 선언이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하긴 했지만 민주화의 그 피와 땀으로 일궈낸 쟁취한 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8개의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의 자유의 회복인데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회복한 것은 뭐 언론사 사주들이 싸워서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싸워서 이제 된 거죠. 된 건데 자유를 회복한 언론이 권력화되어 갔죠. 또 이 권력화가 되게 된 데는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이 역할하기보다는 어떤 사주 내지 경영층의 어떤 생각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 기관으로 전락해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력화된 언론이 그 어떤 우리나라의 1%의 어떤 이익을 지키는 천병이 사실은 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다수의 어떤 힘없는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들은 여전히 힘이 좀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회복한 언론들은 권력화되어 갔고, 남는 게 공영방송들인데, 이 공영방송이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권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도 그 언론사 그 공영방송의 어떤 책임자는 그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임명했는데 그러나 언론을 장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임명하는 것으로서 관리 책임자를 갖다가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으로 끝났고 오히려 당시에 KBS니 뭐 MBC는 이런 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죠. 특히 FTA 문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아예 공영방송을 그냥 사유화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의 어떤 그 개인을 위한 그런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렸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영방송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언론이 굉장히 보수 수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공영방송, 이건 정권을 탈환을 빨리 해서 예. 공영방송을 원위치시키는 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이 소유와 경영은 분리, 경영과 편집의 독립,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기형적인 이 괴물처럼 되어 있는 이 언론들을 갖다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민 TV와 같은 이 뉴 미디어들이 저는 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성장해서 이제, 이 기득권을 위한 권력화, 이 제3의 권력이 되어 버린 이 기성 언론들을 갖다가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이 세 번째 말하자면은 새로운 언론들이 힘을 키워서 견제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의 직원들이 네. 지금은 말하자면은 같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귀족화되어 있는 직원이 되지 않습니까? 대우를 잘해주고 연봉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아무리 전횡을 하더라도 월급 많이 주니까 그게 순응해서 절대 비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뭐 조정동이라든지 이런 언론의 기자들은 일반적인 직장보다 페이가 훨씬 더 세고 그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거기서 뭐가지 잘리면은 그야말로 허허벌판에 나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그 기자들이 투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은 결국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는데 외부의 충격은 결국은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불모저 같은 새로운 언론이 등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참 예. 아니, 그러니까 국민 TV가 국민에게 필요한 TV예요. 근데 조합원들이 뭐 이제 굉장히 빨리 모이는 건 사실인데 이게 지상파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려면은 최소한 10만 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뭐 3월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17,000명 되니까 사실 좀 조급증이 나긴 해요. 예,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예. 예. 우리 조합원들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큰 역할을 하셨고 예. 큰 이미 큰 역할을 하셨는데 더 큰 역할을 꾸준히 역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오늘은 특별히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를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름방학에 이어서 가을방학 또 겨울방학까지 하시면 이제 드디어 내년 3월쯤에 개학을 하십니다. 네. 자, 내년 3월에 꽃처럼 활짝 필 꽃보다 회찬. 예. 꽃보다 회찬. 얘기되네요. 예. 우리 노회찬 대표님의 또 건승과 또 이런 참 야권의 정치 부재 시대에 또 다시 재기하시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화이팅! 네.